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안티 그래비티, 우리말로 이제 반중력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반중력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UFO가 뭐 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SF 영화에서 여러분들 그 반중력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럼 이게 과연 그 현재 어떤 물리학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분야인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물리학적 이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반중력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안티 그래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력에 뭔가 이제 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게 이제 그 만류 인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그 질량을 가진 그런 물체들 사이에 서로 이제 작용하는 어떤 인력이 이제 만류 인력이죠. 그러니까 사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이제 이 중력이 작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중력이란 건 이제 중력이 반대로 작용한다는 거니까 이제 인력이 아니라 이제 청력이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자연계의 어떤 반대되는 힘에 의해서 이제 중력이 이제 무효화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반중력은 아닌데, 중력 물체가 있을 때 이 중력을 어떤 상쇄할 만한 그런 다른 힘이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중력 반중력 현상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어떤 장소나 물체에 중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또 이제 뭐 반중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 L1, L2 포인트에 가면은 중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그 특정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원심력이라는 이런 관성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서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상쇄돼서 중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반중력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반중력 장치가 있으면 뭐 시간 여행이 가능하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흔히들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시간 여행과 이게 결부시키냐면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 반물질, 그 안티매터죠. 반물질이 사실 이런 그 질량이 이제 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량이 음수면은 우리가 뉴턴의 법칙에서 GR 제곱분의 뭐 라지 M 스몰 M, 이게 바로 뉴턴의 만류인력 공식이죠. 여기서 한쪽 질량이 이제 음수가 되면은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당기는 힘이니까 음수가 되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제 밀치는 힘, 즉 청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을 음수로 가지는 물질이 바로 그 디라약이 주장한 그 반물질이 이제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또 반물질을 우리가 그 파이만 다이어그램,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파이만 다이어그램에서 기술할 때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그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의 경우 전자와 이제 그 질량과 전하량은 동일하지만 전하량은 반대지만 시간을 이제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입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시간을 이제 과거로 돌리는 그런 여행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지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중력에 반하는 힘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특정한 풀이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반작용이 없도록 가정한 어떤 추진력을 이제 의미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리학적으로는 이런 반중력이 어떤 걸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은 현재 우주가 이렇게 가속 팽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별들과 별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멀어진 속도보다 훨씬 빨리 이제 멀어지고 있는 이런 그 가속 팽창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만약 모든 어떤 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이 그 만유인력만 작용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그 감속 팽창하거나 혹은 다시 이렇게 우주가 수축을 해야 될 텐데, 이게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건 이걸 그 밀어내는 어떤 그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청력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걸 현재 이제 암흑 에너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가설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에너지가 중력을 이기는 어떤 청력으로 작용하는 그런 안티 그래비티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와는 이것과는 이제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암흑 물질이라는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구성하는 우주의 한 90%, 70% 정도를 이제 암흑 에너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을 한 20%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설명하는 우주는 한 10% 안쪽에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세계를 우리가 설명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흑 물질은 거꾸로 이제 이런 암흑 에너지에 의한 어떤 팽창을 감속을 시키는, 줄이는 역할을 하는, 즉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여기 암흑이라는 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물질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크 에너지가 한 74%를 차지하고, 이제 다크 매터가 한 22%를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스타나 혹은 인터갤렉틱 가스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그 반물질에 대해서, 아까 반물질이 어떻게 이제 안티 그래비티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반물질과 어떤 이런 그 중력 이론과의 어떤 상관관계, 즉 결과적으로 이제 중력이 이 반물질로 안티 그래비티의 성질을 가지려면은 이 반물질이 어디선가 이제 생겨나야 되겠죠. 그 생겨나는 장소가 바로 이제 그 베큐움이 됩니다. 진공. 즉 진공에서 사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진공의 에너지가 0이 아니고 상당히 큰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이 진공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진공 상태는 굉장히 이제 고에너지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반물질과 이런 반중력을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가설을 바탕으로 좀 논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클레이 수학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괴대 슈티프퉁이라는 요 재단에서 이런 그 반물질에 대한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나 그런 단체에게 이제 여기 100만 유로의 어떤 상금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괴대 슈티프퉁 그 인스티튜트 여기로 가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제안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실험 방법이 이제 맞다고 이제 채택이 되면은 이런 그 100만 불의 어떤 상금을 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만약 이런 그 반중력 물질 혹은 그런 장치가 실제로 이제 개발된다면은 그 수요처가 이제 엄청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나 뭐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 혹은 우주선. 우리가 지난번에 뭐 로켓 발사 이런 걸 좀 다뤘는데, 즉 한 1톤 수백 킬로그램짜리 그 물체를 우주로 옮기기 위해서 수백 톤의 어떤 미사일 장치와 또 에너지, 그런 연료가 드는 거죠. 엄청난 연료가 드니까 이걸 이제 소규모로 간단하게 중력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한다면은 그 시장은 이제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그 연구소에서 이제 상금을 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본인이 그걸 응용해서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 기술을 라이센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생각에는 이제 현 시점에서 이 미래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그 대표적인 파급력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궤대 인스티튜트에서 제안한 그런 조건은 최소한 한 20g의 물체를 1분 동안 그리고 약 한 10cm 이상 이렇게 띄우는 걸 목표로 이렇게 이 상금을 내걸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그 뉴턴의 중력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 반중력이 가능한지를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 뉴턴의 이제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모든 질량을 가진 두 물체는 서로 이렇게 당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턴의 이제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이제 사과가 있으면은 이 사과도 지구 쪽으로 이제 떨어지고 또 역시 지구도 사과 쪽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왜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냐면은 이 두 물체는 항상 그 질량 중심을 향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중심이 거의 지구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어떤 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서로 이제 이쪽은 이제 서로 상대방 쪽으로 향해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힘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아인슈타인은 이걸 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과연 이 질량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뉴턴의 그 F는 ma라는 이 뉴턴이 제2법칙이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질량이 들어갑니다. 즉 힘이라는 게 이제 질량 곱하기 그 가속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은 우리가 그 만유인력에서 작용한 힘은 어떤 힘이냐면은 F는 즉 R 제곱분의 M1, M2 곱하기 중력 상수 G가 되는데, 한쪽이 만약에 지구라면은 지구가 당기는 지구가 이 사과를 당기는 이 힘을 우리가 뭐 F2라고 할 때, F2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M1이 이제 지구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바로 이 사과의 질량을 우리 M2라고 하면 M2 곱하기 중력 가속도, 지구 표면에서 중력 가속도 G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이 M2 여기서 말한 M2와 이 M2가 이제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 이제 M2는 이 중력 질량이 되는 거고요. 중력 질량을 의미하고, 여기서 M2는 이 식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관성 질량이 됩니다. 관성 질량.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고 해서 이걸 없애서 이제 G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같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의 신비인데, 그래서 이게 같다는 조건이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되는 이제 등가 원리가 됩니다. 이퀴벌런트 시어렘이 되는데, 즉 등가 원리가 이제 여기 같다는 하나의 가정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이제 같을 이유는 없는데, 마침 우리 우주에서는 이제 같더라라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가정이고,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발전되었는데, 그게 이제 현재까지 실험 법칙과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관성 질량이라는 건 어떤 힘이 작용할 때 이 힘에 저항해서 이 물체가 잘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성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고집이죠, 고집. 난 움직이지 않겠어라고 이제 하는 고집인데, 이게 바로 이 만유인력에, 즉 중력에 작용하는 어떤 그 일종의 그 힘 전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질량, 즉 나의 고집이 크면은 더 큰 힘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고유한 성질인 질량이 이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 여기 중력에서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사실 같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마침 중력의 경우에는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m2 곱하기 g가 돼가지고 이제 중력 가속도가 이런 형태로 이제 지구의 어떤 질량에만 관련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인데, 그럼 이걸 이제 아인슈타인의 어떤 장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이제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이제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텐서 이제 방정식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R, mu, nu, G, mu, nu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mu와 nu는 이제 0, 1, 2, 3 이런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네 가지 숫자가 가능한, 여기서 네 가지가 가능하고 여기서 네 가지가 가능하니까 4 곱하기 4 이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4 곱하기 4이기 때문에 총 16개 이러한 그 행렬의 원소가 있겠죠. 원소가 있는데 이게 그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즉 대각선하고 한쪽 방향만 알면 나머지는 대칭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0개가 되고요. 실제로는 10개가 되는데 그 중에 또 다시 4개가 하나의 그 어떤 종속항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인 방정식은 6개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 비선형 연립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 mu nu라는 게 이제 리치 텐서가 되고, 여기 G mu nu라는 게 이제 메트릭 텐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플랫한 서피스에 대해서 메트릭 텐서가 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머지 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타 mu nu라고 그때 썼는데, 아무튼 이런 형태가 이제 메트릭 텐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이제 이 공률을 의미하는 그런 리치 텐서의 이제 공률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C는 광속이 되고, G는 이제 중력 상수, 그 다음에 T mu nu라는 게 이제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얘기하고, 여기 람다라는 게 우주 상수고, 여기 역시 G mu nu가 이제 메트릭 텐서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 mu nu, 람다를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플러스 람다 G mu nu가 C 4승분 4파이 G 곱하기 이제 T mu nu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에너지 모멘텀이 바로 이제 어떤 우리 시공의 구조를 결정한다. 시공의 어떤 곡률과 어떤 여기 메트릭 텐서니까 하나의 그 공간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이 G mu nu를 구하는 그 문제가 됩니다. G mu nu를 구하는 그게 되고, 해가 이제 G mu nu를 구하는 그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좌변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아인슈타인 텐서라고 이제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라지 G mu nu를 요 R mu nu 마이너스 2분의 1 G mu nu 곱하기 R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람다가 이제 우주상수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우주상수가 제가 이전 방금 얘기한 이 그 다크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중력 아인슈타인과 이제 힐버트가 1915년에 이제 발견한 이런 그 중력장 방정식을 정확하게 풀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우주 모형, 현재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다는 그런 우주 모형을 이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초기에는 이 우주상수라는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우주상수는 바로 이 진공에너지와 사실 밀도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처음에는 이 우주상수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런 우주상수를 포함하지 않은 방정식을 풀면은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는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 프리드만 그러니까 프리드만 해라고 하는데, 프리드만 해를 구하면은 이게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주가 어떤 정상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팽창한다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우주 상수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에드윈 허블이 1929년도에 허블 법칙을 발견하면서, 즉 우주가 이제 팽창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현재 또 맞으니까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듣고 이 우주상수를 이제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우주상수를 이제 집어넣은 걸 이제 철회를 한 거죠. 철회를 했다. 우주상수를 넣은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이제 이런 양자 장론에서 보면은 이 진공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서로 이제 만들어졌다, 소멸됐다. 이걸 우리가 vacuum fluctu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 자체도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진공은 사실 에너지가 가장 고에너지가 차 있는 상태라고 현재는 보고 있는데 이 결과로서 근데 이 우주상수를 계산하면은 이 우주상수 값이 너무 작다. 그게 현재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우주상수 문제라고 합니다. Cosmological Constant Probl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우리가 현재 베큐움의 어떤 밀도를 6 곱하기 10만 27승 킬로그램 정도로 이제 보고 이걸 대입을 하면 우주상수가 10의 마이너스 52승 굉장히 이제 작은 값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베큐움 에너지는 굉장히 큰데 어떻게 이제 우주상수가 이렇게 작게 나오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우주상수 문제에 해당하고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런 우주상수가 0이 아닌 값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이제 팽창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베큐움이 가진 에너지 때문에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람다 CDM 이런 모형을 우리가 람다 CDM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즉 우주상수 람다와 그다음에 CDM 즉 콜드 다크 매터 아까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다크 매터로 구성된 우주를 현재 어떤 많은 천문학자들이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크 매터라는 게 이제 있다 혹은 다크 매터와 다크 에너지가 현재 우주의 나머지 한 8,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다크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런 다크 에너지가 현재 이제 이런 우주론에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아까 한 70% 이상의 어떤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다크 에너지가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그룹도 있지만 일단 이런 다크 에너지가 한 70% 정도의 어떤 우주의 질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을 거다고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안티 그래비티 포스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크 에너지를 기술하는 그런 이제 물리학적 이론이 이제 이런 어떤 힉스 필드, 즉 힉스 장의 어떤 렐러티브로 친척으로 이제 알려진 퀸트센스라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퀸트센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그래서 이런 아까 다크 에너지와 다크 에너지가 이제 이 우주 상수와 이제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주 상수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런 퀸트센스라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물질로 우리가 새로운 장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 하면 어떤 이런 타입 2B의 스트링 이론 지난번에 이제 스트링 이론에 이제 5가지 어떤 서로 다른 이론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한 게 이제 M 이론이 되는데 그 5가지 이론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타입 2B 스트링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KLT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네 명의 어떤 스탠퍼드 물리학자들하고 KKLT라는 게 이제 내분으로 구성된 그런 사람이 이제 만든 이론인데 그걸로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퀸티센스 필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하나의 스칼라 장이 됩니다. 우리가 힉스 장도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스칼라 필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스칼라 필드를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밀어내게 하는 그런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이론의 어떤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힉스 필드라는 게 힉스 장이라는 게 물질의 어떤 기본적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그 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가 바로 이 힉스 필드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서 전자의 질량을 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쿼크가, 즉 업쿼크가 질량을 갖는 이유도 이런 힉스 필드와 상호작용을 해서 질량을 가지게 되고, 이 힉스 필드가 이미 전 우주 공간, 즉 이 백큐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힉스 필드가 들뜬 상태가 바로 힉스 입자가 되는 거지. 힉스 파티클이 되고, 이 힉스 파티클의 그 질량이 한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 자체가 이미 힉스 필드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와 유사하게 이런 퀸트센스라는 이 장을 도입함으로써 이 다크 에너지를 또 설명하려는 그런 이론이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아인슈타인의 그 중력장 방정식을 제대로 풀어서 이런 안티메타를 가지고 그 반중력을 얻을 수 없느냐,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의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안티메타, 즉 반물질이 이러한 그 중력장을 서로 이제 리펄시브한 포스를 이제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런 장 방정식을 CPT 트랜스포머를 해서 제대로 이제 풀어보면, CPT라는 게 차지, 페러티, 타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들 우리가 그 CPT 대칭이라고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즉 그 차지나 이제 페러티, 차지는 전하를 바꿔주는 거, 즉 우리가 반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전자의 경우 반물질은 이제 양전자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 차지를 바꿔주는 그런 대칭이 되는데, 역시 이 차지를 바꿔줘도 입자가 이제 동일하게 행동한다면 이게 그 대칭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차지 페러티 대칭까지는, 근데 이게 아주 소립자 세계에서 가면은 차지 페러티 대칭은 깨져버리는데, 이걸 타임까지 곱해가지고 타임 리버설까지 곱해가지고 CPT 대칭을 하면은 이건 어디서나 이제 만족할 거다라고 현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CPT 대칭을 통해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게 바로 역시 그 안티메타가 나오는데, 이 안티메타가 이 서로 이제 리펄시브한 포스를 이제 준다라는 거죠. 즉 입자와 이제 반물질이 있을 때, 즉 메타와 안티메타가 있을 때 얘네들은 서로 이제 밀어내는 이 청력이 작용한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이유도 아까 그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은 G 곱하기 R 제곱분의 뭐 M1, M2가 되는 거죠. 그래서 M2가 이제 만약 음수가 되면은 이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해서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펄시브한 포스가 생겨난다. 그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펄전이 이제 메타와 이제 안티메타의 어떤 그 질량 두 사이에 작용한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논문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요걸 현재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은 그 중력이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여기서 M은 이제 관성 질량이 되고, 여기서 M은 이제 중력 질량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 마이너스 붙다는 건 서로 인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상대론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이 거리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거리 제곱이라는 게 예를 들어 그 dx0 뭐 dx1 해서 dx3까지 요거 곱하기 이제 메트릭 텐서 G-6 곱하기 이제 역시 dx1 뭐 dx2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상대론적인 어떤 그 거리를 구하는 거리 제곱을 나타내는 그 양인데, 요걸 이제 실제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풀면은 그 요런 형태를 이걸 우리가 슈바르츠 실트 해라고 하는데, 요런 형태의 해가 얻어지고, 여기서 우리가 메트릭 텐서 즉 그 해를 요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CPT 대칭을 역시 시켜 놓고
이 장방식을 풀어보니까 역시 여기서도 이런 형태의 이제 해를 얻고, 즉 지민요가 이런 형태의 이제 해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뉴턴의 거꾸로 이제 세컨드로, 즉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할 거는 이제 이 부호만 보면 되는데, 이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까는 부호가 마이너스였는데 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즉 힘이 서로 이제 청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입자와 반입자 사이에는 서로 이제 청력이 작용할 수 있다. 그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풀어서 제대로 해봤더니 역시 이제 청력이 작용할 수가 있다. 즉 반물질의 경우에는 이제 안티메타의 경우 이제 안티그래비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제 이걸 입증을 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이제 이런 그 반중력 효과를 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하나 그 이제 다크 에너지가 있고, 이 다크 에너지는 하나 일단 그 진공 에너지, 즉 백큐ම් 에너지에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뒤에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죠. 이 백큐ම් 익스펙테이션 밸류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술하는 이론이 아까 이제 퀸트센스라는 그런 장으로 이제 이걸 기술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물질, 즉 안티메타가 이제 바로 이런 그 네거티브 질량을 가질 수가 있고, 즉 M이 이제 음수가 될 수가 있고, 이 반물질 때문에 이런 그 반중력이 이제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반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건 여태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디락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락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그 페르미온, 즉 스핀이 2분의 1인 이런 입자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론적인 어떤 양자역학으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방정식이고, 이건 그렇지만 이제 골 대칭, 즉 패러티 대칭을 이제 따르는 그런 방정식인데, 근데 우리가 표준 모형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CPT 대칭이 성립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패러티 대칭 자체만으로는 이제 이걸 이제 패러티 대칭은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반물질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만약에 질량이 없는 이런 페르미온을 나타내는 이런 그 바일 방정식을 우리가 따른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티 대칭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바일 방정식을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 디락 방정식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지난번 마찬가지로 I 감마 뮤 델 뮤 마이너스 M 곱하기 이제 이 푸사이가 이제 디락의 어떤 스피너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피너 함수인데, 그래서 이 네 가지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로 이렇게 구성된 이 하나의 네 가지 차원의 어떤 이 파동 함수가 됩니다. 요 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그 네 개의 어떤 그 단순한 기절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1, 0, 0, 1이 이제 그 스핀 업 다운을 이제 의미하고, 즉 전자 같은 스핀이 업인 경우, 뭐 다운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핀 업과 뭐 스핀 다운을 의미하고, 여기 에너지가 있죠. 에너지가 하나는 이제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에너지를 갖는 상태가 바로 이 그 반물질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디락 방정식도 처음에 이 특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유도를 했죠. 그죠? 에너지가 E 제곱이 이제 P 제곱 C 제곱 플러스 뭐 M 제곱 C 사상, 요게 바로 우리가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물질의 어떤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운동량하고 질량의 이런 그 두 개의 텀이 이제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즉 E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가능한데, 루트 P 제곱 C 제곱 플러스 M 제곱 뭐 C 사상. 그래서 요 플러스인 경우가 바로 입자가 되고,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가 디락은 이제 이걸 반 입자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 디락 방정식의 해도 역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요 네 가지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기술하는 요런 그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 파이만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걸 우리가 그 양자 전기역학 QED에서 나오는 그 파이만 다이어그램인데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이제 전자 여기 이쪽이 시간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가 들어와서 이쪽은 이제 양전자가 돼요. 양전자가 전자와 만나서 이제 광자를 내놓고 이 광자가 역시 이제 쿼크와 반쿼크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 반쿼크가 이 글루온을 다시 내놓고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지금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가 이 시간축을 같이 시간축 방향에 있는 화살표는 이제 물질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시간축의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반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반전자 같은 경우, 즉 포지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전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테넷에서 보면 이제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영화 테넷에서 보시면은 이 반입자에 대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입자다. 그래서 이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서로 이제 상쇄되면서 큰 그 소멸이 일어나죠.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런 게 바로 이런 이 파이만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모델을 이 입자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경우고 이걸 이제 반입자까지 이제 확장을 한 경우 이렇게 입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제 업쿼크에 대해서 역시 안티 업쿼크, 탑쿼크, 안티 탑쿼크, 일렉트론은 이제 포지트론, 미온은 안티 미온 이런 것들이 뉴트리노는 안티 뉴트리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반입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힉스 입자는 힉스 입자의 어떤 자기 자신이 역시 반입자가 되고 광자나 이런 보존 같은 파티클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 반입자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 W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 W 플러스와 W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반입자형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힉스 입자의 질량이 이제 125 기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진공 기대값과 관련이 되고요. 왜냐하면 진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힉스 필드로 꽉 차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진공의 기대값이 요 힉스 입자 질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한 250 기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이 빈 게 아니라 상당히 이제 고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여기 안티 탑쿼크보다 훨씬 더 탑쿼크보다 더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안티 그래비티와 이제 안티매터가 이제 안티 그래비티를 준다. 요건 이제 그 이론적으로 현재 이론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고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 그 CERN에 이제 에서 현재 그 이걸 다음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반양성자와 반전자로 이루어진 이런 하나의 그 아톰이죠. 이걸 우리가 안티 하이드로전 아톰이라고 하는데 즉 반수소 입자죠. 반수소 입자를 찾아서 얘가 중력에 대해서 이걸 이제 거꾸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즉 중력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힘을 작용하는지를 이제 측정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만약 성공한다면은 이 안티매터가 이제 안티그래비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안티그래비티가 역시 이런 그 다크 에너지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다크 에너지가 사실 이런 안티매터와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일부분밖에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반중력을 흔히 얘기할 때 뭐 유사과학 혹은 뭐 사이비과학이라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그 물리학 쪽에 상당히 그 최첨단 그런 이론을 이해를 해야만 이걸 우리가 온전히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뭐 표준 모형, 끈 이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깊은 어떤 그 사고를 할 수 있다면은
이걸 이제 작은 스케일이나마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어떤 실험적으로 구현을 하려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 이게 현재 실현 가능한 기술이라면은 인류 문명을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코어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너무 또 황당한 기술이라고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걸 이제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